자연환경관리기술사 채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엄마, 자연환경관리기술사가 뭐야? 미숙이니? 아빠? 엄마. 어머님. 지구를 지키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기술사가 답이죠. 지금 취득하시면 지원금 2억 원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물자원연구소 이상계라고 하고요. 오늘은 조류 생태 조사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워낙에 길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도 많이 아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부터 간단하게 조류 생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조류의 분류 체계를 보시면 동물계, 척추 동물문, 조류 강으로 분류 체계가 지금 조류되어 있고요. 조류의 특징을 보시면 우선 조류는 땀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귓바퀴는 흔적만 있고 뼈는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류가 날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제 가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류 서식 현황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84과 573종이 지금 서식 및 도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은 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변 환경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농경지나 갈대밭, 하천, 그리고 산림이나 인가 이렇게 해서 등지로 주변 환경이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이런 데 이제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류의 이동성 조류를 잠깐 구분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텃새, 여름철새, 겨울철새, 나그네 새, 길 잃은 새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통 찾아오는 새들을 5 분류로 구분하고 구분하여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텃새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텃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동하지 않고 1년 내내 한반도를 머무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서식지 형태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먹이원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곤충, 겨울에는 씨앗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많은 기온차로 인해서 이렇게 먹이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서식지 형태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노랑등 뱃새 있지 않습니까? 노랑등 뱃새가 2월에서 4월에는 하천변이나 산림 가장자리에서 많이 보이지만, 여름이 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다 산림으로 들어가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랑등 뱃새가 잘 보이던 노랑등 뱃새가 여름철에는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매 같은 경우도 보통 섬 도서 지역의 절벽에서 번식을 하고 서식을 하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먹이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식 환경을 어떻게 바꾸냐면 산림으로 이동을 해서 섬과 가까운 산림에서 거기 먹이 활동을 하고 서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여름철새.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긴 여행을 떠나서 한반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여름에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이 백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번식 후에 가을이 되면 어린 새와 함께 다시 남부로 이동하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 중에 이제 긴꼬리 딱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가, 요즘은 긴꼬리 딱새 같은 경우는 북측까지 많이 올라와서 관찰이 되는 종입니다. 그리고 팔색조도 똑같고요. 그리고 산술새,
산소새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저희가 이제 산림 가장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으로 대표적인 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견이나 뻐꾸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탕란을 위주로 하는 종으로 이 친구들은 잘 아시지만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둥지를 틀지 않고 보통 뭐라고 할까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딱새, 뭐 휘파람새 둥지에다가 알을 놓고 탕란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새. 겨울철새는 이제 그 보통 이 겨울철새들이 우리나라에 먹이를 찾아 남하를 하는데 보통 뭐 시베리아나 중국 그다음에 그 몽골 그 아무르 지역에서 추위가 원래 거기는 한 40에서 50도까지 그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먹이가 전혀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남하를 해서 강원도 쪽이나 순천만 낙동강 이쪽으로 많이 그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월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북상을 합니다. 요즘은 겨울철새들이 그 중국이나 시베리아의 넓은 습지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육화되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이 친구들이 이제 서식지가 자꾸 줄어들어서 자꾸 남하해서 서식을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지금 겨울철새들을 이동을 하고 먹이를 확보를 하느냐라는 것도 지금 조류 학자들이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겨울철새로는 고방오리, 뭐 노랑부리 저새,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뭐 두루미라든가 큰고니, 그리고 이제 맹금류로서는 대표적인 게 독수리, 그다음에 항나머리 검독수리 이런 종들이 우리나라에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새. 나그네새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도요물대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쪽 이제 그 나그네새도 북쪽 지방에서 번식을 하고 동남아시아나 호수 등지에서 지금 월동하는 종인데 이 종들은 우리나라에서 월동은 하지 않고 잠깐 한반도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긴 여행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서해 갯벌, 낙동강, 하구나 이런 데 잠시 들려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 가을에 이제 이동할 때는 보통 이제 숲과 해안가에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종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검은바람 까마귀라든가 여기 깍도요, 꽃가도요. 이제 꽃가도요 같은 경우는 갯벌에서 많이 이제 주로 관찰이 많이 되고요. 깍도요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서 많이 이제 확인되는 종이고, 그리고 가을이나 이제 봄철에 노랑눈썹 멧새나 흰꼬리 딱새 뭐 이런 종들은 산림 가장자리, 그리고 붉은 외가리나 붉은 발도요는 하천변, 습지 뭐 이런 데서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흰꼬리 좀도요 같은 경우는 해안가, 모래 이런 데서 주로 관찰되는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탐조를 하실 때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고 관찰을 하시면 좀 더 빨리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사진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길 이름새, 그러니까 뭐 태풍 같은 기상 변화 때문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관찰되지 않은 종들이 간혹가다 이제 섬이나 이제 내륙에서 관찰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회색가슴 뚠붕이 같은 경우는 인천 청라에서 처음으로 관찰이 됐고, 회색바람 까마귀나 까치딱새는 작년 봄에 그 군산 어청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관찰된 그러한 종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들이 지속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관찰이 되게 되면 길 잃은 새가 아니고 나그네 새가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탐구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서식 환경에 따른 종 구분 해갖고 제가 좀 나열을 했는데요. 농경지, 갈대밭, 하천, 뭐 갯벌 해안, 바다 해안, 산림,
그리고 산림 가장자리, 인가 주변, 뭐, 이렇게 지금 제가 구분을 지어놨는데, 뭐, 보통, 뭐, 새들은, 뭐, 대표적인 게 뭐, 농경지 하면 뭐, 까마귀과, 기러기, 깍도유, 뭐, 황새, 백로, 뭐,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뭐, 이런 종들도 뭐, 하청에서도 확인될 수도 있고, 갈대밭에서도 확인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뭐, 또, 이런 깍도유가 뭐, 산림에서 확인되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대표성을 보고, 제가 이렇게 좀, 구분 지어서 좀 해놨습니다. 뭐, 갈대밭이나 습지 같은 경우는 뭐 덤벌 해오라기류가 좀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휘파람새 아니면 섬 휘파람새 그리고 숙새류, 겨울에는 숙새류가 갈대밭 습지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림에는 잘 아시겠지만 꿩, 뭐 들꿩이라든가 꿩, 그리고 수리, 뭐 수리과 유에는 뭐 참매라든가 뭐 그 올빼미라든가 뭐 이런 종들이 산림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뭐 딱따구리, 동박새, 그리고 물새류, 산림인데 물새류라고 이제 왜 물새류지라고 했는데 물새류 중에 이제 원앙, 뭐 흰땅 검둥오리 뭐 이런 애들이 산림에서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에 물새류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계곡, 산간, 하천 같은 경우에는 잘 알지만 이제 물총새는 산림 외벽에 구멍에다가 둥지를 틀기 때문에 계곡이나 산간, 하천에 주로 이제 관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천, 강, 저수지에도 물총새는 많이 확인되고 있고 여름에는 뭐 알락할미새, 겨울에는 백할미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관찰되고 있는데요. 백할미새 같은 경우는 알락할미새 아종으로서 요즘은 그냥 알락할미새 한 종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도감에는 그렇게 해서 정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가 주변에나 밭, 초지에는 뭐, 처마 밑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제비, 그리고 이제 그 인가 주변에서 먹이 활동하고 있는 찌르렉이랑 뭐, 또 후투티, 뭐 직박구리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나눠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를 식별할 때 이제 그냥 뭐 저 새가 뭐다라고만 이제 자주 보는 새들이야 뭐 까치나 직박구리 뭐 딱새 참새 이런 것들은 잘 아실 수 있지만 또 이제 울릉도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참새하고 섬참새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를 식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573종에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저 또한 이 573종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보지도 못했고 이러한 종들을 보려고 그러면 뭐 섬 조사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사실 뭐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종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초적으로 어떤 거를 주로 봐야 되는지 이 종의 그 뭐 서식 환경이라든가 뭐 먹이라든가 생활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보시고 관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딱 보시면 이제 보시면 새를 식별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관찰된 새의 특징을 일치하지 않는 종을 차례로 지어나감. 이런 게 뭐냐면 주변 서식 환경 특성을 보시고 이게 딱따구리다. 근데 이게 큰 딱따구리인지 큰 오색 딱따구리인지 이게 구분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딱따구리인지 뭐 다른 류의 종인지가 이제 구분이 안 될 때는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얘는 산림에서 확인됐으니까 뭐 물새류 빼고 뭐 백로류 빼고 뭐 이런 이제 대형 조류들 여기서 살지 않는 종들은 지워 나가고 거기서 하나하나씩 좁혀 나가게 되면 적어도 내가 이걸 정확하게 어떤 새다라고 확인을 못할지언정 무슨 류의 새다, 뭐 몇 새류의 새다라고까지 알아도
아, 여기에는 지금 어떤 메세류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는 더 정확하게 울음소리도 들어가면서, 동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새들을, 보기 위해서는 관찰하고 나서 꼭 도감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제가 이제 다른데 현장 학습을 가게 되면, 쌍안경들은 다 갖고 오시는데, 이상하게 그 도감은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더 좋은 거는 관찰 후 또 사진으로 남겨서 도감으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도 뭐 하나의 뭐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카메라 같은 뭐 고가의 장비는 다 구비하기 쉽지 않으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쌍안경과 도감은 꼭 들고 다니셔야 되는 게 새를 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비행하고 있는 조리의 특징을 관찰함.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 저게 새는 지나가는데 저게 맥비둘기인지 쥐박굴인지 뭐 알 수 없는 까치인지 뭐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해가 역광으로 비칠 때 이 새가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맥비둘기를 막 까마귀로 우동정 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는 모습의 날개짓, 그리고 얘네가 뭐 직선으로 날고 있는지 아니면 그 파도 모양으로 날고 있는지 뭐 여러 거를 좀 관찰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야외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새 울음소리에 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근데 이 또 새 울음소리 같은 경우가 많이 들릴 때가 언제냐면 가장 번식기 때 4월에서 6월 요때 많은 관찰이 이루어지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서로 콜을 하거나 송을 하기 때문에 이때 새 울음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되면 새를 식별하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찰대 새 외적 특징은 물론 생태나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찾고자 하는 새의 대상을 좁혀 식별하는 것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거,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뭐 외가리를 보겠다. 그러면 외가리의 외적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얘가 어디서 번식을 하고 어디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더 빨리 이 새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새를 관찰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요. 언제나 모든 새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식지 환경, 또 새의 특성, 울음소리, 뭐 이런 걸 꾸준히 좀 보시게 되면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야외에서 관찰된 그 새의 형태, 행동, 울음소리, 서식 등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장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쓰는 야장. 그래서 그런 새 울음소리는 그 본인이 들었다 이렇게 뭐 뻐꾸기처럼 뻐꾹뻐꾹 뭐 하면 뭐 적을 수도 있고요. 또 서식지는 어떻고. 근데 내가 갔더니 여기에 무슨 많은 고니도 있고 맹금류도 있었는데 다음번에 갔더니 이 조류들이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식지가 왜 어떻게 바뀌었냐? 아니면 뭐 그날따라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는 뭐 낚시객이 있어서 뭐 이런 서식지 환경, 인위적 교란들이 꽤 많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날짜와 함께 기록하는 습관,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좋은 가장 중요한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새를 알게 되면 새를 이제 그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 새의 부분 명칭이 중요하겠죠. 뭐 보통 저희 이제 그 조류를 이제 그 동정을 할 때 머리깃이 올라와 있는지, 머리깃 색은 어떤지, 부리는 두툼한지, 얇은지, 긴지, 배면은 뭐
배면은 하얀지, 노란지, 세로줄이 가 있는지, 가로줄이 가 있는지, 또 등에 또 날갯깃에 흰 줄 무늬가 있는지, 또 꼬리는 긴지, 꼬리는 짧은지, 발가락의 색은 어떤지, 부척의 색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새 각 부분 명칭은 뭐 다는 모르시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가 턱밑이고 여기를 멱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귓깃.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귀가 흔적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걸 귓깃, 그리고 뒷목에 뭐 빨간 뭐 무늬가 있는지, 뭐 노랑 무늬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눈썹선이 하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종을 동정해야 되기 때문에 새 각 부분 명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날갯깃인데요. 비둘기 날갯깃을 제가 이렇게 왜 보여드렸냐면, 이 보시면 되게 촘촘합니다. 뭐 첫째 날갯깃, 둘째 날갯깃, 뭐 셋째, 뭐 작은 날갯깃, 뭐 큰 날개 덮깃, 겨드랑이 깃, 이렇게 해서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촘촘하지 않으면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과거에 한번 백로의 먹이 습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포획을 해서 한 달간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놓게 되면 날아가고, 다리에 뭔가를 묶어 놓게 되면 날다가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윙컷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쪽 날갯깃을 살짝 몇 컷을 좀 제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날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날개 덮깃이 정말 이 새들한테는 중요하구나. 날개 뭐 먹이 사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뭐 정지 비행을 하거나 뭐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날 때 필요한 날갯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개 윗면도 똑같습니다. 뭐 되게 촘촘하게 날갯깃이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별 포인트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선은 크기, 형태, 새 크기, 뭐 참새만 하냐, 까치만 하냐, 찌르레기만 하냐, 또 몸의 형태가 콩새처럼 퉁퉁하냐, 할매새처럼 날씬하냐, 꼬리는 기냐, 부리는 뭐 길거나 두툼하거나 아니면 부리가 휘었거나, 그리고 뭐 꼬리는 제비형처럼 되어 있거나 쐐기형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 둥근형으로 되어 있냐 오목형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서 이 종을 동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리의 크기와 생김새도 보면 부리를 보면 어떤 먹이원을 주로 선호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알락꼬리 마도요나 마도요 같은 경우는 부리가 굉장히 길면서 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갯벌에서 아주 밑에 있는 그 저선부척주까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발달한 거고요. 그리고 뭐 아주 뭐 꽃바도처럼 작은 조류들은 부리가 좀 작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그 갯벌의 윗면에 있는 조그만 실지렁이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날개의 형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날고 있는지, 또 날개 모양은 어떤지, 또 머리 꼭대기에 지나는 선이 있는지, 눈태가 있는지, 뺨에 뭐 무늬가 있는지, 머리 아랫면에 뭐 가슴에 색을 띠고 있는지, 얼룩무늬, 점무늬가 있는지, 호랑쥐빠기처럼 점무늬가 있는지, 큰 점 쥐빠기처럼 굵은 뭐 뱃면에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식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동정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칼새 같은 경우도 허리에 하얀색 이제 허리 부분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거나, 뭐 노랑 허리 솔새 같은 경우는 허리가 노랗거나, 그래서 이제 허리와 꼬리에
아랫면이 하얀지, 아니면 뭐 줄무늬가 있는지, 점이 있는지, 깜짝도처럼 줄무늬에 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동정할 때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 뭐 수직에 가까이 이제 뻐꾸기처럼 수평으로 앉아 있느냐, 아니면 맷부들처럼 곧게 앉아 있느냐, 그리고 이제 때까기처럼 꼬랑지를 흔드는지, 헬멧처럼 위아래로 크게 흔드는지, 아니면 딱새처럼 미세하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것도 동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딱따구처럼 똑바로 위로 올라갔는지, 나무발발처럼 나선형으로 오르는지, 아니면 동고비처럼 거꾸로 내려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산림을 가다 보면 이렇게 거꾸로 이제 내려오는 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동고비다, 동고비류다, 동고비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모양 같은 경우는 딱따구리처럼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파도 모양으로 가는지, 찌르레기나 맷비둘기처럼 직선으로 빠르게 날르는지, 아니면 황조롱이나 뭐 다른 기타 맹금류처럼 범상을 해서 회전을 하면서 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뭐 산을 탈 때 파도처럼 길을 타고 비행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의 다양한 행동인데요. 보시면 곤줄박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잡고 있는 게 이제 뭐 딱딱한 열매입니다. 이제 이 곤줄바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이제 딱딱한 열매를 발을 이용해서 깨서 먹이를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가지고 처음에는 딱따구리다 라고 이제 오인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관찰을 하시게 되면 이게 곤줄박이가 나무 열매를 나무에다가 치면서 깨서 그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때까치 같은 경우는 개구리나 뭐 메뚜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나뭇가지에다가 꽂아서 꽂아놓고 이제 그거를 먹이 활동을 하는 이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 때까치가 주변에 있구나라는 거를 이 먹이 행동으로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흔한 어치 같은 경우가 뭐 겨울철에 뭘 물고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월동을 위해서 먹이를 미리 모아놓기 위해서 이런 어치들이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물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이 먹이 행동을 보시면 항상 모든 동물이 사냥을 할 때 머리부터 먹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물가마우지도 보시면 머리부터 먹이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이 긁기 행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백로류 같은 경우는 다리를 올려서 머리를 긁고요. 물총새는 똑같이 다리를 들어서 머리를 긁지만 머리를 긁을 때 그 날개 뒤편으로 해서 머리를 긁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지개 피는 행위가 또 있습니다. 쉴 때 이제 보통 이런 행위를 휴식을 취할 때 하는 행위인데요. 붉은 부리 갈매기는 양날개 기지개를 피는데 이제 갈매기를 보통 이렇게 치는데, 이럴 때 이제 관찰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아랫면 안쪽에 있는 그 깃털의 색깔이라든가 모양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고방오리 같은 경우는 한쪽 날개만 펴서 기지개를 피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깃 다듬기라고 이제 제가 보였는데 가장 새들이 중요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깃은 오염되거나 상처를 입으면 새들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래모육이라든가 깃 다듬기를 새들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맷비둘기나 아니면 뭐 오리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맷새류 같은 경우는 허리에 춤에 나오는 기름샘으로 부리에 이제 그 기름을 묻혀서 깃을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수 효과도 하면서 깃을 깔끔하게 이제 다른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깃을 다듬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고요. 그리고 이제 일광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젖은 깃을 충분히 말릴 수 있게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날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 더위, 추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추울 때 이 조류들이 잠자는 자세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다리 한쪽을 날개 위에다가 숨겨놓고 다리 하나만 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엄청 춥죠. 되게 추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조류들이 이렇게 추위에 아주 추운 겨울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이게 연구에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이런 조류들의 혈관을 보면 그물처럼 촘촘히 짜여있는 망상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리와 몸통을 잇는 관절 부근에 원더네트라고 불리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보일러, 그러니까 찬물이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나오듯이 이 혈액이 아주 차가운 발에 있는 이 혈액이 체내로 들어오면서 원더네트를 지나오면서 이 혈액이 따뜻해지고 다시 내려가면서 차가워지면서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조류가 이 추위에 아주 이 추운 겨울을 월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울 때 아까 제가 조류는 땀샘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조류들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열을 방사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차에 공랭식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적절히 열을 조정하기 위해서 호흡을 짧게 많은 호흡을 함으로써 열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열을 조정을 함으로써 이런 열 때문에 폐사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조직이 기낭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류들이 이 더울 때나 추울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식하기, 뭐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탐조할 때 가장 중요한데요. 번식기 때 보면 이 뿔루병아리 같은 경우는 구애 활동을 이렇게 자세히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초를 딱 물고 두 암컷과 수컷이 나란히 저렇게 수초를 입에 물고 구애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있고요. 흰병아리 같은 경우는 수컷이 이제 머리를 쳐들고 계속 이제 구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비 갈매기, 근데 갈매기류들은 수컷이 먹이를 갖다 주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먹이 잘 잡아와 하면서. 그래서 구애 활동을 하는 거고, 뭐 저새나 큰부리 까마귀 같은 경우는 서로 깃 다듬기를 하면서 구애 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번식기 때 새들의 이제 둥지가 또 궁금해 하실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지면성 둥지라든가 이제 뭐 꼬마 물대새, 종다리, 괭이갈매기, 꿩, 흰빵 검둥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꼬마 물대새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돌틈에나 모래틈에 있는데 사실 이게 색이 비슷해서 찾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강가 주변 모래에 가시게 되면 이 물대새 번식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좀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이게 포란 행위를 하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식기 때. 그러면 그 자리를 가게 되면 이런 물대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총새 같은 경우는 이런 굴에다가 이제 뭐
살림 외벽에 굴에다가 보통 둥지를 틀고 있고요. 뭐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이런 구멍에 이제 둥지를 두고 있고, 또 이런 딱따구리 둥지를 이제 이용하는 종들 중에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하늘다람쥐,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조류 같은 경우는 소쩍사라든가 뭐 이런 부류 애들이 이런 딱따구리, 그러니까 과거에 이용했던 둥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아까 뿔 논병아리 같은 경우는 습지에 수초를 아주 촘촘하게 꽈서 이렇게 이제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천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이제 둥지를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피형도 그렇습니다. 뭐 붉은머리 오목론이는 이런 이제 그 갈대숲에, 수인호 오목론이나 뭐 이런 갈대숲에 이제 놓고 있고요. 이제 호랑지빠기 뭐 이런 애들도 이제 나무 가지 위에 이렇게 해서 컵형으로 되어 있고, 귀제비나 제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골에 가시면 처마 밑이나 아니면 뭐 건물의 이제 주변에 외벽에 이렇게 해서 짓고 있고요. 꾀꼬리는 나뭇가지에다가 아주 촘촘하게 이 식물을 꽈서 이렇게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까치는 뭐 많이 보셨을 거고요. 뭐 백로나 참매 이런 거는 나무 둥지, 뭐 까치 같은 경우는 뭐 나무 둥지뿐만 아니고 뭐 전선, 뭐 그런 전봇대, 전신주 뭐 이런 데에다가도 짓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사하고 다니면서 이런 이제 둥지를 확인한 것들을 좀 올렸는데요. 뭐 건머리 갈매기는 이제 한참 포란 중인 이제 갈매기를 제가 보고, 그때 이제 건머리 물대새 근데 같은 경우는 이런 그냥 그 섬에 가면 그냥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건머리 물대새 같은 경우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어서 그러는데, 사실 멀리서 보면 이게 색이 좀 비슷합니다. 바위색들하고.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꼬마 물대새, 이렇게 이게 돌을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알을 3개에서 4개 정도 하고 있고요. 속독새 같은 경우도 살림에 이렇게 지면에다가 그냥 이렇게 둥지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총새 둥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청딱따구리, 보시면 청딱따구리 둥지,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에 이제 이게 외가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이제 지금 포란이 아니고 육초하고 있는 그런 이제 둥지 사진을 제가 확인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커평 둥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시나무나 이런데 돼지박이 이제 둥지를 제가 찍은 거고요. 보시면 이제 귀제비 터널형으로 짓고 있죠. 근데 요즘 귀제비 둥지를 참새한테 많이 빼앗긴다고 이제 그런 이제 연구 논문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제비가 자꾸 이제 개체수가 줄어드는 뭐 그런 경향도 있고요. 좀 농촌이 자꾸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귀제비나 제비의 이제 개체수 또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직박굴 같은 경우는 그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컵형으로 지금 지은 모양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꾀꼬리 둥지, 이게 나뭇가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짓는 모습들, 그리고 섬개개비는 이제 수풀에다가 이렇게 섬개개비 같은 경우는 초지 수풀에다가 이렇게 한 거고요. 제비도 처마 밑이나 이제 건물 외벽에 이렇게 짓는 모습들. 그리고 팔색조도 이제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팔색조 같은 경우는 이끼 같은 경우도 이끼로 이렇게 주변을 놓음으로써 천적으로부터 좀 보호받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둥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집박이가 나뭇가지 위에다가 제가 아까 전에 보였듯이 흰배집박이의 둥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탐조 예절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새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탐조를 하기 위해서 뭐 너무 가까이 간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 먹이터를 뭐 내가 훼손시킨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서식지 보호, 특히나 서식지를 어떻게 또 복원에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 서식지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복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탐조에 많은 관심이 계신 분들은 새들의 안정적인 이제 그 서식을 위해서 항상 새들은 최소화의 거리를 종마다 가지고 있거든요. 세력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자꾸 내가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서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되면 결국은 이 친구들이 여기서 휴식을 못하고 뭐 도망가는, 뭐 피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도요물대새 같은 경우는 수천 킬로를 날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잠깐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탐조하는 분들이 그거를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으려고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힘이 없어서 날라와서 지금 물을 먹고 있고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꾸 피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과도한 탐조는 좀 금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 둥지 촬영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이 둥지 촬영은 조사와 연구 때문에 좀 했고요. 예, 되도록이면 둥지 촬영은 좀 지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식기 때 소리로 새를 유인하는 이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새들은 각각의 세력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를 유인하는 행동을 보통 번식기 때 많이 하거든요. 새 울음소리가 가장 많이 들릴 때라서, 그러면 이 새 유인하기 위해서 새 울음소리를 틀게 되면 이 새들은 번식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 세력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조류가 지쳐버리면 번식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새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최대한 새를 유인하는 행동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이 새를 유인하기 위한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물리적 시간이 안 될 때는 그 새 울음소리로 반응을 보고 서식 유무만 확인을 하고 가는 그런 이제 새를 연구 목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나 이게 매번 할 때마다 하게 되면 새한테는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지하시다가 보면 새끼 새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건들지, 그러니까 이게 둥지에 떨어져서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도 어미는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어미가 분명히 그 새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생태의 하나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그 새가 그러다가 먹이로 잡혀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하나의 전 생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그대로 그냥 확인만 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탐조가에 대한 예의 필요라고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요. 이게 탐조하시다 보면 특히나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이 본인이 다 찍었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일부러 좀 소리를 내서 내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탐조가들한테 대한 예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 탐조가들이 같이 있다고 하시면 항상 뭐 조용히 내가 볼 거는 보고, 혹시 뭐 사진을 찍으실 거면 뭐 내가 충분히 찍었다 하면 조용히 빠져주시는 그런 예의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법과 규정의 준수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내가 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 뭐 원형 보호존 지역이 뭐 이런 지역들은 웬만해서 안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탐조 경험
공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서로 어떤 분은 앞모습만 보고, 어떤 분은 옆모습만 보고, 어떤 분은 뒷모습만 보고, 이런 것들이 사진을 막 찍은 경우가 있으면, 이게 또 역광으로 시킬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얘가 좀, 뭐, 예를 들어서 참새 같은데, 이게 섬참새인가? 참새인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만약에 이제 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공유를 해서 그 정확한 이제 새가 여기에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 탐조를 하실 때는 나보다도 새를 위한 배려를 생각하시고 탐조에 임하시면 좋은 탐조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질문 타임 좀 가져도 될까요? 네네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마이크 켜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실까요? 지금 주제가 저희가 지금 조류 생태 조사 방법이기는 한데 이 조사와는 관련 없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이렇게 평소에 궁금했던 게 좀 있는데 오리류 같은 경우에 네. 같은 종 개체들끼리 군집을 이루잖아요. 네네네. 네, 보통은 그렇게 군집을 이루는데 오리류가 이종교배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도 보면 가장 흔한 걸로는 뭐 청동오리 같은데 청동오리 아닌 애들, 뭐 이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군집 속에서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종교배종이 나타났을 경우에 네. 걔들은 어느 쪽 군집에 보통 소속이 되나요? 그런 종들은 신종이죠. 그냥 신종으로 되는 네. 건가요? 저희 그런데 이제 보통 신종이 매우 많습니다. 네,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같은 이제 이종 교배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저희는 아종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요. 예, 이제 그러죠. 같은 이제 뭐 오리류고 오리과 이제 같은 이종 교배가 일어나서 새로운 이 종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의 이제 유전 분석을 통해서 얘네들을 신종으로 볼 것인지 아종으로 볼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된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도감이라든가 뭐 이렇게 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류에서는 그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얘들이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에서 서식할 때는 어떤가요? 어떤 무리에 자연스럽게 속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무리에서 배척을 당하나요? 보통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종의 이제 조류라고 해도 번식기 때는 그러니까 뭐 외가리는 그러니까 혼합으로 이제 번식하는 게 백로류잖아요. 백로류. 외가리의 백로류. 근데 걔네들은 이제 같은 종이 아닐 때는 이 머리 뒤를 쪼습니다. 쪼아요. 쪼아서 얘네들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먹이를 사냥을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육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뒤에서 공격을 해서 종을 자꾸 개체수를 줄이거나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이 조류의 습성입니다. 살아남은 애들 운이 좋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 큰 기러기 무리에 어쩌다가 흰 이마 기러기 막 이런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무리를 지어서 오는 애들은 보통 뭐 그렇게 배척은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연구가 되진 않았는데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군집을 이룰 때는 뭐 한두 종 가지고는 얘네들이 같은 뭐 크게 그러니까 번식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번식할 때가. 번식하지 않고 이게 월동을 하는 종들은 뭐 그 무리 안에도 뭐 도루미리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올 때는 뭐 무리를 져서 오지만 먹이 활동할 때는 가족군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배척을 한다든가 싸우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단위니까. 네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길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리면 이제 걔네들은 도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음. 왜냐면 키우질 않으니까. 네. 어미들. 다른 어미들이 키우질 않으니까. 이 탄천이나 한강같이 이제 도심지 하천 좀 인가 가까운 쪽에 왜 흰빵 검둥오리들 많이 살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가끔 보면 이게 흰빵 검둥오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오리가 섞인 것 같은 애들이 간혹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 긴 모양이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 애들 또는 알라꼬리가 아닐까요? 아니 그러기엔 너무 흰빵 검둥오리 오리 그 무리에 같이 잘 다니고 있어가지고 가족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애들이 의외로 많이 보여서 그리고 그 청동오리의 특징적인 그 색상 있잖아요. 머리 위쪽에 청동색 이제 네네, 그런 그 것들이 뚜렷하지 않게 네, 발은 누가 봐도 흰빵 검둥오리 그 오렌지색 발을 가지고 뭐 부리 끝도 노란색인데 머리 네. 쪽에 약간 청동오리 색을 가지고 있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간혹 네. 보여서 네. 저런 애들은 저렇게 오리류에서 이종교배가 많이 일어나면 쟤네들은 만약에 철새류하고 텃새류하고 같이 교배가 일어났을 경우에 걔들은 이 철새 무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텃새 무리를 아니요. 따라 버려지는 건지 아니요, 그렇게 이동은 하지 궁금했었어요, 평소에. 이동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동하진 않고. 거의 그냥 단독 개체로 가족 단위로 뭐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두루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종마다 다 다릅니다. 좀 이게 조류들이 어떤 거는 단독으로 이제 애들이 다 크면 어미 손에서 떠나면 단독으로 이제 막 먹이 활동하고 제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군집에서 번식을 하고 이제 다 이제 이소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동할 때는 한 곳에 다 모입니다. 제주도나 남쪽으로 막 수만 마리씩 다 모이거든요. 군집을 이뤄서 이동할 때는. 근데 또 이제 여기 와서는 따로 번식을 해요. 따로 흩어져. 예, 하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그 종마다 이 번식, 예, 특히 철새들은 되게 다양하게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겨울철새처럼 월동하는 애들은 왔다가 새끼들하고 왔다가 월동만 하고 다시 똑같이 그 군집이 다시 북상을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거기서 무슨 인위적인 교란에서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조류독감으로 죽는 개체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수천 킬로를 날라왔는데 지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뭐 거기서 약한 개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월동하는 개체들은 뭐 무리에서 다른 무리가 좀 있다고 그래서 뭐 배척하거나 하진 않고 특히나 이제 뭐 번식을 하는 이제 여름철 새들이 배척을 많이 하죠. 왜냐면 한마디로 이게 먹이 경쟁일 수도 있고 하나의 개체수 싸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번식 전략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볼 때마다 좀 궁금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네들이 털갈이 할 때 빛이 역광에 비쳤을 때 이런 그렇게 색깔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탐조를 할 때 여러 가지 네.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뭐 해가 뉘엿뉘엿 있거나 아니면 제가 딱 바라보는 게 햇빛이 역광일 경우에는 네네. 새들을 제가 사진을 찍어도 다 까맣게 나와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얘가 색깔이 분명히 파랑새가 색이 뭐 청록색 비슷하게 이제 파랑새가 이제 저희는 파랑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역광에 비치면 까맣게 보이거나 뭐 하게 되면 저게 뭐야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오동정하는 사람들 까치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광인지 아닌지도 좀 보시고 아니면 강가 같은 경우는 해가 비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물에 비쳐서 이 반사되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보고 보시면 좋을 거라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조할 때는 여러 가지 좀 서식 환경이라든가 그때 이제 그거를 좀 여건을 좀 보고 이제 좀 그래서 도감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도 돼요? 아, 네. 네네. 저도 들리시나요? 네. 네네. 이제 지금 조사 방법론이긴 한데,
이거를 조사를 해서 또 저희 같은 기술자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뭐 저감 방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우리가 대체 서식지 조성, 조류에 관한 대체 서식지 조성, 이런 저감 방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조류한테 대체 서식지가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얘들을 어딘가로 옮겨놨을 때 대체 서식지라고 조성했는데, 거기는 이미 다른 새들이 있었을 거고, 그들의 또 텃새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조류는 제가 볼 땐 대체 서식지라는 거, 여기 다른 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게 크다게 의미가 없고, 사실 그냥 보존이 더 맞는, 원료적으로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더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참 저도 고민되는 뭐 생각이긴 한데요. 개발을 안 하면 되거든요. 개발을 안 하면 되는데 꼭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이 개발이 다 뭐 국가에서 하는 개발들 많잖아요.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조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적어도 옆에 있는 그러면 얘네들이 오는 이 도래지 옆이라도 좀 얘네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게 대체 서식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원론적인 건 개발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가끔 드는 생각인데,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물론 보존하고 있지만, 실패자도 1등급지, 왜 2등급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가끔 좀 고민이 되거든요. 적어도, 네. 죄송해요. 지금 제가 자리가 안 좋아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선등급지랑 뭐랄까, 뭐, 선등급지도 마찬가지긴 한데, 2등급지에 대한 철저한 보존으로, 네,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막 이렇게 안 끊겨서 들려요? 들려. 예, 무슨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블루투스여서 그거 같았는데, 그럼 저는 질문을 미룰게요. 워딩을 네. 저기 안 들리지?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올려? 저희가 죄송해요. 메시지 메시지도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시기가 어려우시거나 좀 민망하신 분들은 메시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회선지 복원 뭐 계획 설계 쪽인 이런 거 많이 좀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조류로 목표적으로 잡기는 하지만 실제로 새 집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네. 많은 이제 적용 방법이 좀 없어서 이게 특히나 이제 도시 지역 인근 뭐 도시 네, 지역 네. 내 이런 데에 조류 서식지를 좀 만들 때 네. 인공새집 말고 좀 다른 좀 박사님께서 좀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세부적 좀 방법이 있는지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박새, 새박새, 뭐 이런 오목눈이 이런 종들이 사실 새집을 잘 이용하거든요. 도심지에는. 근데 이제 특히나 문제가 산림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 같은 경우 훼손을 하게 되면 결국 걔네들이 서식 환경 아까 뭐 제가 둥지 모양 다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걔네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네들은 번식지를 다 자기네들이 만들거든요. 그 번식 둥지를. 그렇게 되면 그 서식지로 만들어줘야죠. 둥지보다도. 만약에 이제 거기가 원래 뭐 갈대 습지가 있었어. 그러면 갈대 습지를 똑같이 하나의 영상에서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지. 거기 새집 필요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번식기 때 알아서 자기네들 둥지를 짓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의 번식 재료를 알아야 돼요. 둥지 재료를. 얘네들이 쓸 수 있는 둥지 재료가 뭐 한 10km 가야 있어요. 그럼 얘네들 여기 번식 포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인공둥지를 쓰겠죠. 얘네들의 생태 습성상. 그렇게 되면 뭐 인공둥지를 설치하면 얘네들이 적어도 뭐 그 둥지 안에다가 그냥 둥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건 뭐 있잖아요. 휴지 같은 것도 좀 놔주고 아니면 뭐 톱밥 같은 경우도 놔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둥지가 그냥 일반
박새둥지처럼 지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좀 약간 길게 지어서 얘네들의 그 습성을 고려를 해서 짓고 안에는 무조건 톱밥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걔네는 그 집을 자면 그 쪼우잖아요. 그래서 그 톱밥들이 다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이거 하게 되면 돈 들고 저거 하게 되면 돈 들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왜냐면 그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엄청 해도 뭐 항상 말은 똑같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여기 어떤 종이 사는지 조사를 안 하고 둥지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생태복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전에 얘네들 이 개발하기 전에 자료들이 있습니까? 전국자연 조사 뭐 이런 거를 보시고 목표정을 하시거나 하는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전국자연 조사는 격자 하나가 엄청 큰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서식지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거기도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어떤 새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목표정을 잡거나 둥지를 그냥 짓거나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처음부터 훼손됐고 개발된 지역인데 뭐 과거 자료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다 습지도 만들어주고 물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또 새들은 옵니다. 차라리 저는 둥지보다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여름철에 저기 서해 쪽 서산 쪽에 갔다가 쇠기러기랑 게리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남아있는 게 낙오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냥 저쪽에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근데 여름철에 그렇게 있어도 안 죽는지 궁금해요. 참,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중대백로나 외가리가 여름철 새인데 불구하고 이 겨울을 나고 있잖아요. 이 서해 지역 가면 외가리나 중백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쪽 아랫지방 가게 되면.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리를 보셨다 그러면 이건 완전 겨울철 새고, 그러면 첫 번째로 얘가 힘이 없어서 낙오됐거나, 낙오됐는데 먹이원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버티고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라는 게 무조건 이 새는 겨울철 새인데 왜 여기 남아있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는 이 생태는 진짜 확답을 못 드려요. 이렇다 저렇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가리나 중대백로는 여름철에만 보이고 겨울철은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뭐라고 근데 만약에 여름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다 그러면 얘는 이 기후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하실 분 안 계신가요? 배윤정 기술사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가에 번식기에 새 청음으로만 지금 새를 하기들 못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너무 높아서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울음소리로만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다음 해 봄철에 새 동정을 하기 위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높아서 육안으로는 제가 울음소리가 들릴 때 뭐 오랜 시간을 관찰을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팁이 보시면 우선은
울음소리는 새소리들이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아, 해봤는데요. 못 찾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저 장난 아닙니다. 쌍안경으로 보셔야 돼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찰을 할 때 기본이 쌍안경과 도감이라고, 왜냐면 그 카메라들이, 그 탐조하는 사람들 중에 카메라들이 너무 고가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도 있어야 돼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 쌍안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충분히 그 정도의 그 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 뭐, 40m, 50m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웬만한 그 종들은 그냥 좀 약간 좀 가격이 싼 그런 쌍안경으로 충분히 관찰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박사님, 그리고 감목류 아래에 그 집을 짓는 오목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접근성이 쉽기는 한데 관찰을 네. 하려고 하면은 얘가 네. 없어져요. 당연히 없어지죠. 네. 멀리서 쌍안경.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식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지지 마요. 근데 그냥- 걔가 그냥 저거 길이 한번 바로 보시잖아요. 보시면 가까이 가시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멀리서 오랫동안 지켜보세요. 오랫동안 먹이를- 가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쌍안경, 아까 지금 쌍안경을 만약에 이제 구비를 하셨다 그러면 쌍안경으로 계속 좀 보시면 얘가 먹이를 들고 가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번식기 때. 그럼 100% 걔는 지금 육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가서 요렇게 해서 새끼들을 볼 수 있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가시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포기하고 딴 데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관찰하시고 얘가 입에다가 무슨 벌레 같은 거를 물고 막 왔다 갔다 계속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요렇게 조용히 한번 가서 요렇게 보면 둥지하고 새를 관찰할 수 있어요. 예, 높은 나무에 있는 애들은 제가 한참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20분 정도 있으면 다시 소리를 내는데 제가 움직임이 걔네가 캐치가 되면은 다시 조용해져요. 맞습니다. 네. 어렵 그래서 제가 아까 보였듯이 그 새들은 최소 간격 유지해 달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또 새들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쌍안경을 쓰는 이유가 육안으로 딱 핸드폰 들고 가서 딱 보면 진짜 좋죠. 저도 그렇게 보고 싶죠. 그런데 혹시라도 얘가 번식을 포기하고 갈까봐 새끼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소연님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소형 조류들이 생각하는 최소 간섭거리가 보통 있잖아요. 그 조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지에서 볼 수 있는 그 소형 조류들이 가지는 간섭거리를 보통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최소한 이 정도 가까이는 가지 말아라. 어떤 조류는 까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람들하고 네, 그렇죠. 옆에 있어도 그냥 옆에서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집비둘기는 딱히 탐조 대상이 아니어서. 뭐 예를 들어 박새? 예. 하다 보면 뭐 5m까지도 근접이 가능하죠. 박새 굉장히 가까이까지도. 예. 그리고 그 장비를 만약에 구매하게 된다면 지금 뭐 아예 고가의 필드스코프까지는 아니지만 뭐 쌍안경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몇 배 정도 배율이면 초보자들이 관찰하기가 좋을까요? 뭐 몇 배라고 하면 뭐 10 곱하기 32? 10 곱하기 32? 예. 그 정도? 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이왕이면 도감도 추천해 주시죠. 제가 여기 우선은 뭐 한국의 새라고 야외 원색도가 한국의 새 치면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예, 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서 내용을 많이 발췌했고 또 네네. 근데 요거는 그림도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은 게 그림도감하고 네. 그냥 사진으로 된 그 야외 필드 도감이라고 있어요.
아, 제목이 아예 야외 필드군요. 박종기 박사님의 뭐 그 야외 필드 도감이라고 있는데 그거 두 권을 갖고 있어서 그림하고 사진하고 또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그 사진까지 세 개를 같이 비교하면 동정할 때, 식별할 때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네. 아, 왜냐면 내가 찍었는데 아니면 그 음. 상대방이 도감에 올린 새가 역광이었거나 이 도감하고 색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도감에는 화살표로 어디를 봐라 동정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럼 네, 그 포인트 보셔야 되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얘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 실제로 실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맞나 아닌가 이럴 때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털갈이하고 할 때나 그리고 아. 뭐 솔쇠, 산솔쇠 이거는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진짜 쉽지 않고요. 그리고 뭐 붉은 머리 오목누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는 붉은 머리 오목누이가 없습니다. 아, 혹시 몰랐네요. 제주도 가셔가지고 붉은 머리 오목누이 봤어라는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걔는 뭘까요? 붉은 머리 오목누이는 특히 뱁새라고 하는데 제주도에는 서식을 하지 않아요. 그 이 내륙에만 작고 빨갛고 작은 네, 그 사는 새는 뭘까요? 네. 뭐 그리고 딱새 같은 경우도 네. 딱새는 여름에 제주도에서 여름철에는 딱새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오히려 제주도에 우리는 사계절을 다 보잖아요, 딱새를. 어디서나.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거의 한 600m, 700m 산림, 활엽수림으로 다 얘네들은 피신을 해요. 딱새는. 거기서 또 번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차피 뭐 기술사분들은 제주도도 가시고 제주도에서 뭐 발표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뭐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처음 이제 막 탐조에 관심 있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게 탐조 경험 공유 이렇게 써놓은 게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 다니면서 이제 이런 겪은 거, 또 이게 둥지 같은 거 찾을 때 어떻게 찾는 게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서식 환경에 따라서 서식 환경이 산림인데 무슨 저쪽 도요물대새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탐조 이제 처음 하신 분인데 도요새랑 좀 비슷한 새가 이제 산림에서 확인됐다고 이제 하면서 무슨 도요새가 나 여기서 봤어. 근데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서식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 산림성 조류니까 이 도감을 내가 봤을 때, 머릿속에 이거죠. 산림성 조류가 어떤 유해 새들이 있으니 이런 걸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면 이 도감을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산림, 맷새류면 맷새류, 참새류면 참새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갈 수 있으니까 더 좀 빨리 내가 좀 식별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죠. 지금 저희 메시지 창에 남일 기술사님이 도서 이름 명확하게 찾아서 써주셨습니다. 박종길 저서인 야생 조류 필드 가이드.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의 새는 LG 상록재단에서 나온. 네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거 두 개만 있으셔도, 대신 이제 열심히 좀 보셔야지, 사갖고 가는 안 보시면 안 되고. 예. 사실 열심히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새를 보고 싶어 하시면 또 이제 탐조를 많이 다니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집 근처에도 이렇게 서울 도심지나 하천 가도 새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있죠. 관심만 갖고 있다 그러면 많은 조류들을 탐정할 수 있으니까 저는 멀리 갈 필요 없고 이 주변에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저희 이 웹세미나 말고 현장학습에도 네. 식물 탐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식물 탐사 말고 탐조도 겨울에 하나 넣어서 진행하시죠, 회장님. 이걸 저 지영주 박사님이 진행하셔야 되나요?
저희 내년 뭐 안 되면 2, 3년 뒤에라도 뭐 겨울철 탐조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으면 추진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그때 이상기 박사님 한번 더 초대하는 걸로. 아, 가을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가을에 아, 군산의 유구도가 조형물대 새들이 가장 많이 올 때고, 오히려 그 새들은 그때 아니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겨울에 가서 큰 새 보려고. 아, 그러면 뭐 순천만 가시면 되고, 아니면 뭐 철원에 가시면, 아, 이게 작은 새들이 사실은 한강 가셔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가까운 데는 저는 없나요? 뭐, 가까운데? 가까운데? 네? 가까운데 가까운 데는 시와, 없나요? 강화나 시와. 시와, 뭐, 네. 여기, 제가 시흥에 사니까 여기 시흥 갯골. 그쵸. 센터. 시흥 갯골도 네, 유명하죠. 갯골도 네. 있고요. 네. 한강 하구 쪽도 월동지로 유명하고. 그렇죠. 근데 한강항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군사보호적이 많아서, 아, 그쵸. 예, 그런 데는 들어가기에 좀 그렇고. 아, 네, 총 맞고 싶진 않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건 강화나 뭐 아니면 뭐 시와 뭐 그런 데. 시흥 개굴세계공원 정도만 돼도 저희 네네. 예, 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집 근처에, 예, 집 근처에 새들 많이 있어요. 사실 몰라서 그러시지. 웬만한 7, 8종은 다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예, 그런 종들이 다 거기서 번식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도 주변에 있는 것부터, 아, 얘네들이 언제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그것부터 탐조할 때, 가장 좋지 않나. 무조건 어디 가서 봐야 되는, 저는 그거는 꼭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철새들을 보기 위해서 한 번쯤 그런 두루미류라든가, 맹금류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쯤은 탐지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충분히 가서 보시면 좋죠. 그런 것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거는 네, 향후 아니라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년 정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제가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2년 동안 했던 이 웨비나하고 식물 답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어떻게 성과가 뭐였고 좀 한계점도 있고 보완할 부분이 뭔지 해서 곧 12월에 저희 총회도 하고 그때 좀 내년 계획 뭐 이런 거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식물 답사뿐만 아니라 탐조도 보러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홍보분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됩니다. 교육분과에 떠넘기려고 했는데. 예, 그러면 더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하게 단체 사진 한번 찍게 지금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 카메라 한번 다 켜주시죠. 네, 저희 단체 사진은 보통 캡처를 합니다. 다 켜셨나요? 아직 안 켜신 분들은 카메라 켜시기 어려운 분들인가요? 일단 지금 그냥 캡처를 할까요?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컴퓨터가 버벅거려서요. 자, 준비하시고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자, 여러분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네, 어색하게 아주 잘 찍혔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강의와 질문, 질의응답까지 수고해주신 이상기 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직접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정말 좋은 자리로 탐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8차 웨비나 오늘 다 마쳤고요.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